2023년에 가장 중요 키워드는 과시적 비소비입니다. 과시적 비소비요? 과시적 비소비라는 게 형용모순 아닙니까? 그쵸? 고가품 하나 사갖고 그쵸.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 즉 돈 자랑이 과시였었는데 네. 세상이 조금 바뀌면서 돈 자랑하지 않는 걸로도 과시가 되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네.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걸 해요. 무지출 지출 챌린지. 돈 하나 안 무지출 쓰고 한 달 버티기 뭐 이런 거요? 누가 덜 쓰냐, 덜 쓴 애가 이기는 거예요. 덜 쓴 게 더 자랑거리가 되는 건 거죠. 거기다가 비소비하면 무조건 돈이 없어 돈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또 하나의 비소비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는 거. 고기를 왜 안 먹냐? 고기가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고기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죠. 어떤 우리는 자신의 가치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비소비라는 욕망이 커지게 됐을 네, 때 네. 기업은 어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인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장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3프로TV 신과 대화, 오늘은 2023년 올해의 트렌드, 올해의 흐름을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저는 이제 종종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소장님 목소리 이제 자주 듣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인사이트도 많이 이제 주시는데 보통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이제 책을 내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올해도 2022년에도 2023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뭐 이런 트렌드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네. 오늘 그 책의 내용을 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2023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2022년은 혹시 생각하셨던 게 많이 좀 맞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하셨던 거랑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도 있죠. 네. 예측이라는 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네네.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2022년은 어떻게 좀 잘 맞으셨습니까? 2022년에 Better Normal Life라는 키워드를 주요 내세웠는데요. Better Normal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뉴노멀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뉴노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복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네. 변화라는 게 모두에겐 다 가혹한 상황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고 그런 맥락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면 더 잘 살 건가에 대한 맥락 자체를 다 바꿔놨다는 거. 네. 그래서 소비의 방향이건 라이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2022년이었다면 네. 2023년을 얘기를 하면 뭐 팬데믹이 끝나가는 느낌, 뭐 엔데믹 온다 이런 느낌까지는 좀 긍정적인데 네. 반대로 보자면 사실 마스크 쓰고 안 쓰고보다 더 심각한 게 경제적 문제잖아요. 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시켜 준다면 마스크까지 거 뭐 몇 년 더 써줄 수도 있죠. 그 정도야.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네. 근데 2022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위기가 끝나가는 느낌이라고 느껴진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네. 2023년을 맞고는 이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구나. 팬데믹과 무관하게도 계속 우리에게 위기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인식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위기나 침체를 실감할 시기가 2023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다 뭐 좀 떨어지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래봤자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 아니면 조금 떨어지다 멈추겠지라는 시각하고 이거는 좀 판을 좀 바꿀 때가 왔다 이 느낌하고 완전 다를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실감이 좀 시작돼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2023년을 혹시 어떤 해로 정하셨다? 보통 하나의 이 키워드나 뭐 문제가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 가장 중요 키워드는 과시적 비소비입니다. 과시적 비소비요? 우리가 살면서 과시라는 말 앞에 붙으면 무조건 뒤에는 소비가 붙잖아요. 네. 비소비가 붙은 적은 없거든요. 과시적 비소비라는 게 이게 형용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시적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베블런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베블런 효과가 120년 된 뭐 얘기예요. 소득이 좀 없더라도 그냥 비싼 명품 뭐 고가품 하나 사갖고 그쵸.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 즉 돈 자랑이 과시였었는데 네. 세상이 조금 바뀌면서 돈 자랑하지 않는 걸로도 과시가 되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생겼어요. 에? 오히려 돈을 안 쓰는 게 과시일까?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네.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걸 해요, 애들이. 무지출 지출 챌린지. 챌린지. 돈 하나 안 무지출 쓰고 한 달 챌린지. 버티기 뭐 이런 거요? 누가 덜 쓰냐, 덜 쓴 애가 이기는 거예요. 덜 쓴 게 더 자랑거리가 되는 건 거죠. 예전에 없이 살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거 자랑 못 해요. 근데 네. 풍요의 시대를 산 사람들은 이게 자랑이 가능한 건 거죠.
거기다가 아. 비소비하면 무조건 돈이 없어 돈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또 하나의 비소비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는 거. 아. 고기를 왜 안 먹냐? 고기가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아. 고기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죠. 어떤 우리는 자신의 가치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래서 고기는 충분히 맛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동물 윤리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고기를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매년 1월마다 영국에서 비개뉴얼이라고 그래서 비건 플러스 제뉴얼이 해가지고 네. 1월마다 고기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1월에 담배 끊듯이. 아. 그래서 고기 끊는 걸 자랑을 해요. 자기 혼자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SNS에 네, 자랑하겠죠. 이게 영국에서는 보통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1월에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요. 비건 리셋이라고 그래서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고기를 끊는 거, 고기를 비소비하는 게 자랑거리가 된 거고 과시가 되는 건 거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또 새 걸 안 살라고 들어요. 신상품, 뭐 새 물건. 이게 옛날 사람들은 중고라고 하면 이게 없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든 중고티 안 내려고 많이 했죠. 돈을 절약하는 게 중고지. 네. 뭐 형편이 되면 무조건 새 걸 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 걸 산다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자원도 필요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탄소 배출도 되고. 근데 이미 중고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놨으니까 네. 더 이상 원자재라던가 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거기다가 어떤 중고가 어떤 히스토리가 부여가 되면 가격이 놀라워져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작년에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사무실에서 신던 슬리퍼가 20만 달러 정도에 낙찰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묻은 슬리퍼, 여러분의 슬리퍼라면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중고여도 뭔가 히스토리가 담기면 가치 자체가 달라져서요. 미국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고 시계의 이력을 추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중고의 어떤 가격대가 있으면 추적해가지고 그 중고 시계를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다 이걸 밝혀내는 순간 예. 가격이 10배로 치솟는 경우가 생겨서요. 아니 근데 그거는 중고를 구매하는 거랑 또 다른 저 메커니즘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프로가 쓰던 선글라스를 뭐 원래 한 15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주고 산다. 이거는 이제 내가 정프로를 좋아함으로써 혹은 내가 스티브 잡스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신 중고 거래라고 한다면 어쨌든 활용하는 데는 충분히 가치가 있으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하는 게 이제 중고 거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 중고의 맥락은 말 그대로 절약과 합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원 순환하고 네. 히스토리나 뭐 어떤 취향 이게 자꾸 담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중고 패션 시장이에요. 중고 패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파트 의류 수거하면 떠오르면 안 돼요. 그거 떠오르는 사람들 보면 많을 거죠. 중고 의류. 중고 의류하면 아파트 의류 수거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돈이 안 되는 시장이겠죠, 사실은. 큰 돈 안 되는 시장이겠죠. 그럼 뭐 빈티지 뭐 이런 건가요? 지금 가장 주목하는 중고 의류 시장이 뭔가 하면 패션 브랜드가 직접 중고 시장에 나서는 거예요. 이제 백화점 매장에 네. 우리가 아는 유명 브랜드 매장에 문 열고 들어가면 한켠에 중고를 파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 중고를.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보면 인증 중고차라고 그래서 네. 뭐 포르쉐, 벤츠 이런 애들이 네네네네. 자기네 중고 자기네가 팔아서 좀 더 비싸게 팔잖아요. 그건 뭐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중고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는 명품 브랜드가 중고 업체랑 놀질 않았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 놀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2, 3년 전부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뭐 미국에 있는 중고 플랫폼들하고 자꾸 다 손잡고 있고요. 아 그럼 예를 들어 샤넬 매장이 있고 그 옆에서 샤넬 중고품 팔아요? 지금 샤넬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네, 꽤 많은 네. 패션 브랜드가 그걸 시작하고 있고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멀버리 같은 브랜드 멀버리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의 헌 가방을 자꾸 모아요. 소비자가 집에 갖고 있는 가방 중에서 뭐 옛날에 산 거면 좀 촌스럽고 이런 거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거 안 쓰는 거 그거 네. 모아요. 그거 갖고 오면 새 거 좀 깎아주고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그걸 다시 복원시켜요. 공장에서 새 거 만드는 공장 그 팀에서 다시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팝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거에서 절약합시다가 아니고 네. 지구상에 한번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순환시키겠다. 아 환경 이슈가 거기에 환경 들어가는 이슈예요, 거군요. 그래서 사실 비소비라는 거에 있어서 뭐 무조건 돈을 아낀다. 절약의 이슈로만 바라보기에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절약의 이슈만 바라보면 그냥 아낀다로 끝났다면 환경의 이슈가 됐건 다른 관점으로 이슈가 적용되는 순간 네.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아니면 덜 쓰고 있는 걸 쓰고도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이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이제 사람들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뭐 재생 뭐 이렇게 이제 갖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더 남는 장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시대하고 네. 사람들이 안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 산다고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쓰는 방법들이 빌려 쓰거나 네. 고쳐 쓰거나 바꿔 쓰거나. 중고로 쓰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뭐 해외 백화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 백화점들도 이제 그런 사업들. 옛날에는 파는 게 전부다 우리가 네. 새 걸 파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고쳐주는 사업부터 뭐 다양한 사업을 벌리면서 네. 벌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늘려가는 건 거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소비자의 욕망이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과시는 안 벌여요. 네네네. 소비를 통해서 과시를 하건 비소비를 통해서 과시를 하건 과시는 못 버립니다. 그건 우리의 네, 욕망이고 네, 네. 다만 과시를 하는데 무조건 돈 자랑만이 과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또 다른 가치를 과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에 아마 주요 트렌드 2023년을 지배할 트렌드라고 네네. 소장님은 판단을 이제 하시는 네. 거고. 왜냐하면 네. 경기 침체나 소비자의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계속 이어질 흐름들이 될 텐데 그 속에서 이미 소비는 위축이 많이 됐어요. 네네네. 소비 위축이 됐는데 우리가 없어서 내가 못 사 이거 하고 나 소비 태도가 바뀌었어 이거 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소비가 침체되는 시기에 오히려 이런 욕망들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더 좋아진 타이밍이 되는 건 거죠. 어쩌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돈이 별로 없는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과시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라는 마음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다는 아니잖아요. 네네. 제일 괜찮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과시의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네. 마찬가지 소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과시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기업 입장에선 돈을 벌어야 될 마케팅을 해야 될 새로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시적 비소비로 이제 예를 좀 들어주신 게 뭐 예를 들면 비건이라든지 육류 소비를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중고 혹은 뭐 스토리가 있는 어떤 뭐 누가 쓰던 물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를 예를 들어 뭐 인스타라든지 뭐 틱톡 이런 데다 이제 역시 올리는 그 흐름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는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들 자체도 네. 이제까지는 소극적이었잖아요. 동물 윤리가 됐건 환경이 됐건 뭐 네네네.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게 됐건 잠시 잠깐 쇼만 잠깐 했었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젠 이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대거 그 욕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돈 없는 소비자만 바뀐 게 아니고 부자 소비자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자 소비자들이 사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에르메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사람. 글쎄 뭐 사본 적이 없어서. 할머니 거 들고 다니는 사람. 할머니가 우리 물려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아, 적어도 할머니 때부터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이게 되는 그건 뭐 거니까. 꽤. 근데 네. 보통 그걸 새 걸 살 여력이 있더라도 그게 아니고 안 사고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과거의 관점으로 보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새 거 안 샀으니까 기업은 네네. 손해 보겠지라고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그걸 고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그쪽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그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흐름 속으로 지금 뭐 발을 막 내딛어서 뻗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기업들이나 움직임들이 우리 선생님 눈엔 좀 많이 포착이 좀 되셨군요. 그럼요. 야,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은 제가 아는 기업이 하나가 없어갖고 이런 회사들이 발 빠른 회사들은 벌써 많이 움직였군요. 사실 한참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기업들이 네. 오늘 당장 돈 벌 수 있는 것하고 내일, 내년, 내후년 벌 수 있는 것들의 트랙이 있잖아요. 각기 트랙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하는 건 거고 네. 기업들이 ESG를 바라볼 때 태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초반에는 대부분 쇼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쪽 시장이 이제 돈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서 네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그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이게 딱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짜 막 후줄근한 신발 있잖아요. 야, 이거 저도 안 신을 것 같은 신발을 엄청 비싸게 막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심리일까? 근데 이게 폼이 나나 그렇게 하면? 폼이 난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가 보죠? 왜냐하면 그게 시대에 따라서 또 네.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멋지다는 기준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와, 그래서 저는 정말 신발을 그냥 누가 신던 흔적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 정말 버리기 전 신발. 더러운 신발 같은. 예. 보셨죠, 그거? 네네네. 야, 저거를 왜 사서 신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욕망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욕망이 뭔가 하면요. 예.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도 남들이 다 신고 남들이 다 좋아하면 이제 가치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럼 내가 선택할 건 뭐냐? 남들이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 그런 걸 건드렸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돈으로 보자면 남들 못 건드리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쓰는 욕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쓰는 욕망은 우리가 못 건드려도 그럼 특이한 걸 쓰는 욕망은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비의 트렌드가 2023년에 꽤 주요하게 아마 여러 곳에서 작동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혹시 뭐 패션 말고 또 이거 저 패션 그다음에 아마 음식 요 정도가 제일 눈에 띄는 그런 소비 어떤 그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비소비에서 네. 패션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네. 가령 물건 중에서 B급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전자제품도 이렇게 갈라나요? 전자제품이 그러니까 쓰던 중고를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보통 리퍼브 제품이 있죠. B급 네. 제품. B급 제품이 왜 만들어지느냐?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네. B급 제품 전자 쪽이나 이런 쪽의 B급은 재고가 많을 때 하고 그 재고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재고가 많을 때 하고 반품했을 때 하고 온라인 쇼핑이 점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반품이 점점 많아져요. 반품되는 물건들을 계속 처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누구든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그걸 사고 싶은 거지 누가 손 묻힌 걸 사고 싶진 네.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반품은 조금 싸게 다시 되팔죠. 실제로 쿠팡도 보면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옆에 약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요거 반품 제품은 네. 뭐 5%인가 10% 추가 할인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걸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점점점 반품한 사람도 그만큼 비율로 따지면 많아질 거니까. 그렇겠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이 B급 시장을 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역대급이에요 지금. 재고 자산.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특히나 맞습니다. 완제품 재고가 특히나 가전 쪽은 완제품 재고 꽤 있거든요. 네. 패션도 마찬가지 재고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재고가 계속 쌓일 텐데 이거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B급이 됐건 리퍼브 이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뭐 사장님이 미쳤어 이런 플랜카드 보잖아요. 네. 그 미친 사장 진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들이 2022년 하반기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23년은 더 커질 거니까. 네네. 이것도 과거의 관점으로 보자면 B급 소비니까 비소비가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약간 삐뚤게 보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 같으면 어쨌든 굉장히 싸게 팔아야 될 건데 이런 스토리들을 좀 추가하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구만요, 이거. 근데 사실은 네. 기업 입장에서 손해죠 무조건. 뭐 기업 그렇긴 입장에서 하겠죠.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지금 더 비싸서 못 파니까. 왜냐하면 소비자가 자꾸 지갑을 닫으면 닫을수록 네네. 이 상황들은 뭐 할인율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창과 방패 같은 거잖아요. 소비자는 어떻게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 건 거고 네. 기업은 어떻게든 안 떨어뜨리고 싶은 건 거고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서로가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비소비라는 욕망이 커지게 됐을 네네. 때 기업은 어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부담인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장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예를 들어 뭐 무지출 챌린지 그 비슷한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챌린지라는 게 이게 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 댄스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어떤 미션 하나 걸어놓고 누가 잘하나 이거 자발적으로 막 보여주고 뭐 과시하고 이러는 건데 네네네. 그 과시의 욕망에서 무지출이 들어갔다는 게 과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뭘 없는 걸 자랑을 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국내에서 욜로라는 키워드에 트래픽하고 검색 키워드에서 어떤 관심도 트래픽하고 네네. 욜로하고 무지출을 비교해 보면 네. 욜로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잖아요. 높았어요 그렇겠죠. 원래. 예, 그렇겠죠.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2022년 여름을 기점으로 역전했어요. 무지출이 올라갔어요. 욜로 위로. 욜로가 한 3년 전, 뭐 4년 전 요즘에 아주 그냥 대박 그쵸. 키워드 아닙니까? 압도적인 대세였고 그게 조금 꺾어졌다 해도 그래도 그 보통 대마불사처럼 예. 욜로를 어떻게 꺾어요. 근데 그만큼 경제적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위기감이라는 건 무지출. 당장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없어질 것 같다. 뭐 어떤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감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이 벌써 작년 여름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 잘하는 회사들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책에 보니까 그 테니스 열풍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작년이 이제 이른바 골프의 해였다면 올해가 네. 이제 테니스의 해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골프가 압도적으로 크죠. 아직은. 아직은 아니라 영원히 계속 골프가 클 거예요. 그래요? 네. 골프가 압도적으로 큰데 뭘 또 보는가 하면 골프는 원래부터 컸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컸다가 네네네. 팬데믹 기간 동안 뭐가 더 커졌냐? 20, 30대가 진입한 거예요. 원래 골프는 20, 30대가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골프 업계의 지난 10년간의 숙제가 어떻게 하면 20, 30대 꼬실까 이거였는데 네. 계속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 작년에 잘 꼬셨잖아요. 작년에는 그들의 노력으로 꼬신 게 아니고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온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갈 데도 없고 네. 우리는 뭔가 과신을 해야 되는데 네. 여행을 통해서 공연을 보건 전시를 보건 이게 다 과시였는데 안 돼. 그게 다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찾다 보니 야외 활동 중에서 과시가 되는 영역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프 영역에서 가장 커진 시장은 패션 시장이에요, 사실은. 골프 의류. 의류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가 한창 그걸 누리던 20대, 30대 특히나 그중에서 여성들이 뭘 느꼈냐. 골프 패션을 누려서 사진 찍어서 과시하려면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골프장 가야 되는데 대부분 외곽에 있고 네. 부킹하고 이거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네, 네. 근데 골프 패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션이 테니스 스타일이에요. 골프 스커트하고 테니스 스커트가 대부분 다 활동성 있는 운동에서 시작된 스커트 종류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겠네. 팬데믹 이전부터도 테니스 스커트는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걸그룹들이 많이 입기도 했었고 네네네. 테니스를 안 쳐도 그 스커트는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팬데믹을 맞이하고 또 2022년을 지나면서 테니스 스커트보다 트래픽이 더 높아진 단어가 있어요. 테니스 쪽에서. 테니스 스커트보다 이제까지는 테니스 스커트가 압도적이었어요. 신발. 테니스와 관련된 것 중에서 어떤 그 스커트를 못 이겼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에 테니스 레슨이 레슨? 테니스 스커트보다 트래픽이 높았어요. 테니스 레슨이요? 네. 어... 이게 특히나 20대, 30대 여성을 한정시켜서 보면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그냥 20, 30대 여성들이 테니스 스커트를 가장 많이 소화를 했을 텐데 네, 그렇겠죠.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패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레슨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레슨을 검색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울 의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이 검색할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작년부터 테니스 실내 테니스장들이 동네마다 만들어졌어요. 있음띠 다 많아졌어요. 반 코트짜리 많아졌어요. 거기서 테니스 배우고 테니스 코트 나가서 네. 테니스 치면서 사진 찍고 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테니스로 검색하면요. 압도적인 상위 이미지가 다 20대, 30대 여성들이 테니스 스커트 입고 테니스 치는 모습이에요. 전체 테니스는 뭐 아저씨도 치고 할아버지도 치겠지만 네. 욕망의 최상단에는 20, 30대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골프 패션 속에서도 욕망의 제일 상단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거기서는 발을 좀 빼고 있는 추세고 테니스로 넘어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할 거냐면요. 네. 테니스를 가지고 기업이 마케팅을 한동안 더 해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테니스를 애들이 왜 좋아했는지를 테니스냐? 알면 네. 넥스트 테니스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왜 테니스냐?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테니스가 20, 30대 여성들이 20, 30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나라에서 20, 30대가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절반이에요. 네. 전체 인구 중에서는 3분의 1이지만 경제 활동 인구에서는 절반입니다. 그 중에서도 20, 30대 중에서도 여성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남성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20, 30대 여성들이 테니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테니스는 우선 패션이 돼요. 우리가 과시를 하려면 테니스 열심히 쳐서 뭐 팔뚝 굵어진 걸 과시하진 않을 거잖아요. 네.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그 패션을 소화하면서 뭐 날씬해지건 멋진 자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욕망이 굉장히 큰데 패션 스타일이 가능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테니스는 좀 귀족적인 럭셔리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동네예요. 그렇죠. 원래부터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인데다가 테니스랑 가장 가까운 브랜드가 다 시계예요. 명품 시계예요. 테니스랑요? 테니스 중계를 보시면 대부분 롤렉스가 타임키퍼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테니스 스타들 있죠. 네. 스타들은 테니스 경기 열심히 하고 이제 우승컵 들어야 될 거잖아요. 우승컵 들기 직전에 시계부터 차러 가요.
아 모델들이에요, 다 대체로? 스폰서 받았어요. 아. 그래서 테니스 업계에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A급이냐? 우리가 네. 아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를 찾다 A급. 아 그래요. 거기에 진입 못했다 그러면 이제 A급이 안 되는 거죠. 그 대부분 스포츠 스타들이 대부분 시계 쪽에서 굉장히 그렇게 테니스는 높아요, 그게. 그리고 그런 약간 테니스- 고급스러운 이미지 같은 게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성된 이미지가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이어졌던 이미지예요. 골프도 보면 스폰서를 누가 많이 하냐? 수입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명품도 그렇죠. 많이 하고 예, 수입차들이 예, 많이 예. 하고 은행도 뭐 PB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를 바라보는 포지션도 중장년들의 럭셔리 코드가 있다면 테니스는 이제 럭셔리가 되는 데다가 스타일까지 되는 거라서 이런 건 충분히 과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24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승마로 갑니다. 맞아요. 네? 제가 제일 책 속에 그걸 단서를 넣어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다음에 주목될, 그러니까 테니스와 여기 코드에 부합되는 것 중에서 네. 뭐가 있을까 두 개를 제시했어요. 승마하고 요트예요. 아 요트. 왜냐하면 둘 다 그렇지. 패션이 가능해요. 둘 다 네. 패션이 가능하고 둘 다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 관여했던 영역이에요. 아직은 그걸 누리는 인구가 적잖아요. 테니스도 이제 다 누리면 거기서 흥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트와 승마에서 기회를 더 많이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미리 그쪽에 뭔가를 좀 잘 선정을 좀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뭔가 스폰서를 해야 됐다. 어떤 네. 큰 대회에서 스폰서를 유치할 때 이제 그쪽 영역을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있고. 실제로 지금 테니스 대회 가면 20, 30대 관중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많아서 스폰서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요트와 승마도 이제까지는 뭐 관객별로 없었던 느낌일 수 있다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다 커지고 난 다음에 진입하지 말고 지금도 네, 관심 네, 가지는 네.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동네 테니스 코트 막 실내 테니스장 만들어진 것처럼 뭔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요트와 그쪽에서도 승마 연습. 뭐 여의도 쪽에도 뭔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계속 주시해봐야 할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자 좋습니다. 일단 테니스 열풍을 2023년에 좀 주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하우스는 뭐 세컨드 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집이 두 번째 집이 되는 거니까. 한 집도 없는데 무슨 두 집을? 이게 사람들이 집을 얘기하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소유만 생각해요. 네. 내 소유가 된 것만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돈 내고 있는 기간은 다 내 집인 거죠. 아니 한 집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집을 우리가 가격대를 좀 비싸게 봐서 그런 거죠. 네. 부자들은 옛날부터 별장이 있었습니다. 별장 비싸죠. 이건 부자들 얘기. 사치품이죠. 네. 근데 만약에 농어촌에 집 하나 더 있으면 어때요? 농어촌이요? 네. 우리가 서울에 살잖아요. 정말 서울에, 농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네. 서울에 살면서 서울은 집이 비싸죠. 네. 비싸고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원격 근무할 수 있다. 회사에서. 아. 그리고 주 5일이니까 최소 이틀은 내가 서울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농어촌에 전라남도에만 농어촌 빈집이 10만 채가 넘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부자들은 별장을 서울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별장을 짓는 데가 뭐 뭐 양평 제주도도 있고 뭐 제주도. 강원도도 있고 대부분 별장을 갖고 싶어하는 동네들이 대부분 풍광 좋은데 그렇겠죠. 자연 좋은 예, 데잖아요. 예, 예. 농어촌에 대부분 개발 안 돼서 자연 좋은 데 많습니다. 저기 뭐 해남도 많고요. 그런데 여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그런 집들의 욕망을 가지겠죠. 가진다고요? 근데 여력이 많지 않아도 요즘 어떤 게 있냐면요. 본인이 만약에 시골에 집이 있는데 부모님 집을 네. 물려받았어요. 근데 네. 본인은 서울에 살잖아요. 네. 그 집에 내가 갈 일은 없는 거죠. 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네. 방치된 집이 꽤 있겠죠. 그런 집들 잘 꾸며서 전국적으로 방치된 집이 수십만 채가 되는데요. 보통 집은 방치해두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보통 집주인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 월세 안 받을게. 사람 사실 한다고. 시골은 월세 받아도 몇십만 원도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받을게 대신 여기서 머물면서 그냥 필요한 거 고쳐주고 살아. 그러면 도시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도 되겠죠. 하긴 요즘에 그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들도 저기 어디 지방에 계시면 어차피 원격으로 다 그쵸. 파일 주고받으니까 맞아요.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이렇게 편집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뭐 문자에서 다 되니까 그쵸.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원격 근무가 애초부터 가능한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네. 대기업 중에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전면 원격 근무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절반쯤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그럼 절반만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반만 가 있을 그런 시골집에 우리가 수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시골집이 수천만 세대도 많고요. 그냥 사는 데에도 네, 사는 데에도.
다 쓸어가는 빈집 뭐 싼 거 많고요. 전세 같은 건 진짜 설령 안 사도 네. 세컨드 하우스라고 꼭 다 소유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월세도 전세 월세도 상관없는 건 거고. 그걸 지금 사람들이 뭐 차박하고 캠핑하고 이거 돈 쓸 거면 차라리 가능하죠, 이것도. 그냥 중형차 한 대 사는 값이면 시골에 집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너무 막 거창하게 보고 막 투자를 이렇게 봐서 그렇지 삶의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건 거죠. 거기다가 법적으로 농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네. 한 6평 정도. 네. 농막은 허가가 필요 없잖아요.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농막은 농사짓는 창고 뭐 이런 걸로 썼으니까 컨테이너를 해도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서 가끔 가서 음악 듣고 책 읽고 놓을 거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네, 네. 그래서 이미 좀 괜찮은 건축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농막처럼 럭셔리하게. 사이즈는 농막 사이즈니까 법적으로는 허가가 필요 없는데. 조립식 주택처럼 이렇게 그쵸. 심플하게. 네. 그래서 원하면 바로 주문하면 갖다 얹혀두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살자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서 나의 공간으로만 쓰겠다라면 충분한 선택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집이란 말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단위수가 확실히 커진다면 그게 아니고 훨씬 적은 걸로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눈 뜰 수 있는 사람들, 원격 근무자들, 네네. 우리나라에서 원격 근무해주는 빅테크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월급이 더 있잖아요. 그렇겠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보통 이거 할 수 있는 건 거고. 그리고 주 4일 근무도 그래요. 요즘 주 5일은 뭐 이미 하고 있지만 네. 주 4일 근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작년, 뭐 재작년,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주 4일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 4일을 이거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더 쉬는 거잖아요. 하루 더 쉬는데 네. 기업 측면으로 보자면 경영의 효율화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하루 더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길게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있던데 네.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노동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주 5일 근무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 포드 자동차 헬리포드 회장이 미국에서 주 5일 근무를 1926년에 했대요. 아 그래요? 그 100년 전에 한 건데요. 그때 주 6일 하루 10시간씩 하던 걸 주 5일로 바꿨대요. 왜 바꿨느냐? 우리의 노동자를 너무너무 아껴서가 아니고 네. 10시간씩 굴렸더니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굴리는데 대신 이틀 쉬니까 충전돼가지고 분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 4일을 합리성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미 네. 전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 4일의 핵심은 대부분 하루도 놀자가 핵심이 아니고 5일치를 4일에 하자. 5일치를 4일에 다 하면 네. 그러면 월급 100%. 4일치밖에 못하면 20% 깎자. 이 논의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야, 그렇게 되면 진짜 세컨드 하우스가 좀 더 가능해지겠죠 더. 네, 수요도 좀 많아지겠네요. 맞아요. 3일을 보낼 수 있다면. 심지어 우리 일본도 주 4일 근무를 밀고 있어요. 일본의 집권당이 무슨 당입니까? 자민당이에요. 네네네네. 자민당이 밀고 있고 일본 정경련이 지지하고 있어요. 주 4일 근무. 왜? 월급 깎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꾸면 많은 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가 2004년에 됐는데 그거 되고 나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게 주말 시장입니다. 관광 레저를 비롯한 주말 시장이 커졌다면 네네네. 주 4일 근무로 전면으로 전환되는데 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 정부는 안 될 거고. 그렇겠죠. 근데 이미 일부 기업들이 주 4일, 주 4점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여러 기업들이 시뮬레이션해서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월급이 좀 더 많은 직장입니다. 제 아는 분도 그러고 보니까 가평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매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 펜션 가고 하려면 펜션 요즘 비싸고 그래서 애들이랑 갈 때 뭐 5, 60만 원, 7, 80만 원 나가니까 근데 그 펜션 비슷하게 이제 지어 놓고 한 집을 이제 분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연세 계약을 받는데요. 그래갖고 1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쯤 되는 거죠. 그거 내면 이제 주말마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계속 글로 그냥 고민 없이 그쵸. 뭐 예약하는 거 힘들고 뭐 이래갖고 그냥 차라리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쵸. 그런 애들이 또 많아갖고 맞아요. 거기 놀이터 비슷하게 애들끼리 잘 놀고 뭐 이런다고. 아니,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 농어촌 집을 네. 뭐 몇천만 원 사서 네. 잘 고쳤다. 그렇게 꾸미는구나. 이걸 나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맘 맞는 친구들 한 5명 모아서 야 5분의 1씩 내자. 5분의 1씩 돌려 쓰자. 이러면 또 갑자기 가격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삶의 여력, 삶의 여유 자체가 바뀌면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과거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비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계속 주목할 일이 되는 거죠.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만약에 이제 세컨드 하우스가 이게 많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산업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리모델링, 가구 뭐 이런 건가요? 우선 집을 그렇게 네. 뭐 인테리어 고쳐주는 것부터 네. 뭐 이런 조립식 집을 잘 지어주는 것부터 이런 시장이나 그런 걸 또 잘 거래시켜주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 하나 그리고 또 생각났습니다. 아니 하나 생각났어요. 네. 빈집 관리해주는.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내가 매주 못 가니까 근데 또 안 가면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벌레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청소해주고 뭐 별 이상 없는지 이게 저 보안 체크해주고 이런 거 회사. 그것도 이제 원격으로 다 또 체크도 하고 하겠죠. 시장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농어촌은 보통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자기네 동네 빈집은 많고 사람은 없고 네. 어떻게든 도시 끌어오고 싶고 그래서 이제까지 보통 해왔던 게 우리 동네로 전입하면 뭘 줄게. 네. 이것저것 뭐 여기서 농사지면 뭘 줄게. 근데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도시 백수들이에요. 아니 농어촌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백수를 걷어먹이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대도시의 원격 근무자, 돈 잘 버는 원격 근무자를 끌어들이는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동네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대신 전입신고라는 건 되게 형식이잖아요. 네, 그거 네. 필요 없으니 와서 머물러라. 머무는 동안 돈 쓸 거잖아요. 네네네. 대신 머무는 동안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동네 뭐 그런 외곽이라도 네트워크 같은 거 잘 해줄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고민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동네. 네. 털사가 시티 인구가 40만인데 네. 면적은 서울시만 해요. 40만 서울시 에? 많은데 40만이 살면 좀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땅도 싸고 집도 네. 싸고 막 그런데 미래가 조금 아쉽겠죠 대신 노인들은 많아도. 그래서 이 동네가 한 3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원격 근무자를 꼬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랑 많이 떨어지는 않은 데인가 보죠? 좀 떨어져 있어도 좀 떨어져 있어요? 원격 근무자니까. 원격 근무인데 아니 거기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싼 이때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 와라. 우리 동네로 오면 여기 땅도 많고 네. 골프장 되게 싸고 거기다가 오면 1년에 $10,000를 줘요. 그냥? $10,000 지원금을 줘요. 거기다가 털사에 집을 산다. 그럼 네. 또 $10,000 더 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천 명을 꼬셔서 데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거기서 연봉 꽤 되는 수천 명이잖아요. 네네네. 그 지역의 경제에 굉장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만 70개 정도 되는 시티가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대요. 사람들 꼬시는 원격 근무자 꼬시는 사업. 저는 뭐 아주 멀리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안쪽이 좀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 이게 네. 우리가 교통도도 봐야 되잖아요. 주말에 가려면 어쨌든 그래도 너무 멀면 조금 약간 가기 주저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주 5일 근무를 하고 내가 서울이 메인인데 그냥 네. 주말에 놀러 가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네. 1시간권이니까 네. 그래봤자 뭐 경기도, 충청북도 정도, 네, 충청도, 뭐 강원도 살짝까지. 네, 그렇죠. 근데 나 원격 근무한다. 아예. 나는 반쯤밖에 안 한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 내내도 원격 근무할 수 있다. 이러면 삶의 거점에 메인이 서울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장점도 꽤 많지만 단점 사람의 많죠. 성향에 따라서는 단점이 엄청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사실 지방으로 가고 좀만 멀리 떨어지게 되면 서울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단독주택 같은 걸 훨씬 싸게 질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모 벤처 회사는 저 강원도 양양인가에 네. 사무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고 그 강원도 양양에 사무실이 있어서 강원도 쪽에서 일하고 싶은 애들은 그 양양 근처에서 집 좋은데 잘 해놓고 글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워케이션 센터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네. 놀기 좀 좋은, 휴양하기 좋은 네. 동네에다가 사무실을 차려서 네. 왜냐하면 원격 근무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런 동네 가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런 데가 차리려고 드니까 네. 수많은 지자체가 또 이제 촉각을 건너세우면서 우리 동네 와라. 그래서 강원도가 열심히 지금 세일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주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보통 워케이션 센터를 기업이 지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 뭐냐? 네.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 딱 우리가 바닷가 기본적으로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바다 근처 있는 지자체들이 어찌 보면 지금 시대는 금수저 지자체가 된 거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일 끝나면 바로 저 서핑하러 가고 막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키워드 혹시 좀 집중하고 계신지 한두 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연결되는 게 디지털 노마드 비자예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비자? 좀 전까지 얘기했던 게 국내에서 지자체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걸 국가 단위로 보면 확장해서 원격 근무인데 같은 나라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태국에 가서 그냥 그렇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발리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애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걸 아예 국가들이 비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원격 근무자들, 그러니까 원격 근무자라고 하는 얘기는 네. 그 나라에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백수는 안 받아주고요. 백수를 받아주면 안 되니까. 네네. 돈을 벌고 있으면 최장 한 5년까지 체류 비자를 줍니다. 직장 확실하고 하면 한 1년에서 5년까지 체류 비자를 주고 면세 혜택 주고 대신 우리나라 와서 그만큼 쓸 거잖아요. 먹고자 하고.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돈 버는데.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아니 일주일만 놀다가도 돈이 얼마인데 1년 2년 왔다? 큰 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 30개 정도 되는 국가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래요? 한국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네. 제주도 해야 같은데 특히나 여기 맞아요.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 높은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네. 충분히 이게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있고 클린테크는 뭐예요? 클린테크는 방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핏 들으면 평소 같은데 클린이니까 네. 친환경에 대한 기술이 되는 거죠. 친환경. 우리가 보통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탄소 중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탄소 중립을 구호만 외쳐서 될 게 아니잖아요. 탄소 중립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네네. 맥킨지가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한다 쳤을 때 가령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렇죠. 기술 설비부터 뭐 재생에너지를 만들려면 땅도 필요할 거고 그 측정할 수 있나요, 그게? 그들이 다 계산해봤어요. 추정치겠죠. 네. 계산해봤더니 275조 달러 좀 들 거다. 275조 달러. 275조 달러니까 지금 한일로 따지면 한 6경쯤 되나요? 꽤 되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경 다니는 세보지도 않았던 돈인데 1경이면 우리나라 GDP 한 5년치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 많은 돈을 그러면 우주에 뿌릴 돈이 아니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걸로 돈 벌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친환경은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시장이자 엄청 투자해야 될 시장입니다. 클린테크에 있어서 가장 주도자가 누구냐? 빌 게이츠인데요. 그래요. 빌 게이츠는 빅테크 시대를 연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클린테크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기도 해요. 빌 게이츠가 그래요. 네, 빌 게이츠가 환경운동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분이 환경운동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부터 전 세계에서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체정됐을 때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클린테크와 관련되는 투자 펀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펀드를 만들었어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는 펀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 한 지금 20억 달러를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친환경 기술이 이게 뭐 대충 뭐 자고 일어났다고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고 엄청 투자해야 되겠죠. 굉장히 투자해야 돼요. 예, 예. 리스크도 높고.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70개 정도 된 스타트업에 돈을 넣어놓고 있어요. 어떤 기술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탄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네. 탄소를 배출하는 걸 막는 것도 줄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기 중에 나와 있는 탄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 탄소 포집, 탄소 제거하는 기술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이 제거를 많이 하면 뭘 얻었냐? 탄소 배출권을 얻어요. 그걸 팔면 큰 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탄소 제거하는 기술을 전 세계에서 뭐 수많은 회사가 연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GS 같은 회사가 그런 거 하는 스타트업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요. 빌 게이츠가 투자해 있는 그 회사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탄소 포집에서 가장 관건이 뭐냐? 누가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이게 관건이에요. 가장 싸게 포집하는 애들이 탄소 배출권을 제일 많이 얻어서 제일 많이 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아니고 에어컨 회사도 투자한 게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야 이게 뭔 상관이냐 싶겠잖아요. 네. 근데 에어컨이 여름철 가정집에서 전기의 1등 공신, 전기료의 1등 공신 에어컨이죠. 많이 먹죠. 가정집만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도 빌딩도 네. 그럴 거잖아요. 뭐 산업용으로도 그렇고.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에어컨이 지구가 더우니까 더 많이 써야 돼요. 지구 온난화로 에어컨을 안 썼던 동네까지 자꾸 써야 됩니다. 2030년까지 지금보다 에어컨 대수가 한 3배쯤 늘 거다. 3배쯤 늘 건데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 회사에서 연구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85% 적은 에어컨, 전기 사용량이 60% 적은 에어컨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에어컨은
전기 사용량 얼마 이상은 못 팔아 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내연기관 못 팔아 자꾸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기업이 소송 못 걸겠죠. 지금 환경은 절대 명제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네, 네. 그 에어컨 회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이제 클린테크는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술이 이미 한 뭐 7, 8년 전부터 계속 네네. 투자되고 있었는데 왜 2023년에 이걸 좀 주목해야 그러게요. 되냐? 네. 2023년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자꾸 나올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3년쯤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목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보통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도 너무 초반에는 사실 못할 수 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나 맞아요. 뭐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지만 테슬라도 한 10년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미 만 개 됐을 때 투자하면 너무 뒷북이잖아요. 그럼 지금쯤이 여기 우리가 관심 가질 최적의 네.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쭉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제 올라오기 직전 내지는 뭐 그 지금 어간이라고 얼마큼 올라가는 중이 되는 거니까. 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는 지금 전 거군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어떤 누구도 브레이크를 못 걸잖아요. 이거는 그건 이거는 뭐.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네, 필수의 네, 문제인 거니까. 네, 네.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기술적 혁신으로 풀어야 돼요. 기술이 바꾸지 못하면 인류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결국 기술을 풀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북극곰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네. 벌 겁니다. 결국 이제 돈인데 어떤 방향으로 돈을 버느냐. 그렇죠. 그 큰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그래서 그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네. ESG 투자 열풍을 부추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돈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 네네. 탄소 중립만 갖고 들면 275조 달러짜리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뭐 물부터 이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큰 사이즈가 나오겠어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건 거지 뭐 칭찬받자고 지구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ESG 하면 뭔가 좋은 거다라고 자꾸 이상한 썰을 푸는데 그 맥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 벌어야 될 합리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데 정말 무슨 내 생각이 깨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정말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 이제 ESG. 돈이 되는데 생각이 깨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딱 좋으니 그러면 훨씬 좋은 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양날 뭐 다 쥐고 있는 거니까. 뭐 한 4, 50분 사이에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뭔가 네. 이렇게 개안이 된 듯한 느낌인데 근데 우리 소장님은 물론 이제 계속 이걸 연구하시니까 더 잘 보이시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도 어쨌든 트렌드를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도움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트렌드를 좀 빨리 혹은 정확하게 누구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아채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팁? 우선 빨리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왜냐면 이게 네. 우리가 투자 하나를 보더라도 그 네. 특정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종목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연결되는 외부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들여다본 사람들이 잘 보는 게 당연하고요. 네. 단기간에는 사실 쉽지 않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트렌드 전문가들이 해석해 놓은 걸 많이 보세요. 지금 트렌드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 해석이 되겠군요. 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유튜브. 사실은 자문도 들어요. 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건 못한다면 책만 볼 수 있다면 네. 책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술 먹는 데는 몇십만 원 안 아끼면서 네. 책은 한 권만 본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책을 여러 권 보면 뭐가 좋으냐? 여러 권 보다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나올 거고 아니면 아니면 것도 나올 거고. 같은 주제를 다들 보고 있다? 이건 더 커지는 뭔가가 되겠죠. 아니면 보다 보면 요런 쪽의 접근이 나에게 더 맞는 것도 나올 거고 우리는 자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트렌드의 방향성과 안목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거 찾는 거는 뭐 그냥 술 한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노력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도 좀 많이 읽고 저도 좀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소장님 책은 벌써 한 10년째죠, 그죠? 11년째가 됐죠. 11년째인가요? 네,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뭐 연말에 거의 뭐 필독서처럼 이렇게 크게 이제 제일 트렌드 관련 두 권이 이제 네. 우리 소장님 책하고 모 교수님 책하고 네네. 두 권이 제일 많이 지금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책들 잘 좀 체크하면서 이번 책 제목은 역시 라이프 트렌드 2023 그리고 과시적 네. 비소비입니다. 과시적 비소비. 이렇게 과시적 비소비를 한번 좀 검색해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네네.
과시적 비소비는 아주 그 신선한 좀 단어네요. 그렇죠. 원래 없던 말인데 과시적 비소비. 이번을 통해서 뭐 확대될 말입니다. 과시적. 과연 우리 인스타나 아니면 뭐 틱톡 등등 SNS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과시적 비소비를 2023년에 한번 하는지 저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소장님의 트렌드 한번 저도 인사이트를 좀 오늘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